안녕하세요. 꽃이 피기 시작하는 따사로운 날이 성큼 다가왔네요. 전 지극히 평범한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이 기가 막힌 일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참 막막하네요. 한때는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제 남편이 시의원이라는 권력에 취해 어떻게 가족을 내팽개쳤는지, 그리고 그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제 사연을 통해 남겨보려고 합니다. 전 인자한 부모님 밑에서 이녀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늘 보일러 온기처럼 따뜻하고 화목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죠.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고, 열린 창문 틈으론 이웃들의 정겨운 인사,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기분 좋게 넘실거렸답니다. 그런 저의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분은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지방은행의 말단 행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평생을 오직 성실과 신뢰라는 두 단어의 명예를 걸고 살아오신 분이었죠. 아버지는 어린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답니다. 명진아, 세상에서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신용이고, 그 신용은 오직 정직함에서만 나오는 거란다. 아버지는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단 1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지독한 꼼꼼함으로 그렇게 30년 세월을 버티셨습니다. 누군가 고마움의 표시로 건넨 음료수 한 박스조차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며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실 만큼 청량함이 아주 몸에 배어 있으셨죠. 때론 융통성 없다는 소리를 들으실 법도 했지만 아버진 그 결벽에 가까운 정직함을 훈장처럼 여기셨습니다. 결국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 지점장이라는 영예로운 자리까지 오르셨고, 퇴임을 하시던 날 동료들이 건넨 감사패엔 가장 깨끗한 은행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평생 흐트러짐 없던 아버지의 꼿꼿한 뒷모습을 이정표 삼아 자란 제게 정직은 단순히 도덕적인 관념을 넘어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가치이자 자부심이 되어 주었고요. 그 성정을 닮아서인지 저 역시 학창 시절부터 유별나게 철저했습니다. 대학 시절 경영학과 학생회 회계를 맡았을 때도 관행처럼 여겨지던 가짜 영수증은 제 사전엔 절대 용납되지 않았죠. 단돈 1,000원이라도 비면 밤을 새서라도 장부를 마쳤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니까요. 덕분에 제 별명은 걸어다니는 유리알이었습니다. 컨닝은커녕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며 대학을 졸업한 전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 한 기업의 회계팀에 입사했습니다. 술잘 다루는 일은 제 적성에 딱 맞았고 회사에서도 믿고 맡기는 김대리로 통하며 그렇게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갔죠. 그렇게 제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30 중반, 제 인생을 뒤흔든 한 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지역 봉사단체인 희망공부방의 팀장이었던 지금의 전 남편이었죠. 명문대 정치 외교학과를 나온 엘리트였지만 화려한 스펙 대신 목이 늘어난 낡은 티셔츠를 입고 소외된 아이들과 땀 흘리며 뛰어놀던 정의로운 청년이었어요. 우리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직하게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서로의 가치관을 확인한 순간이었지요. 명진 씨, 이번 봉사단 후원금 정산 내역 확인해봤는데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예전엔 간식비 같은 건 대충 뭉뚱그려서 적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남해도 무서운 줄 알아야 하고 공금일수록 더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팀장님, 사실 저도 이번에 팀장님 모습에 정말 놀랐어요. 본인 활동비까지 아껴가면서 아이들 장학금이랑 교재비 챙겨주시는 모습 보고 진짜 팀장님답다 싶더라고요.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 자기 주머니 채우는 법부터 배우면 안 되죠. 명신 씨처럼 바른 가치관을 가진 분이 제 옆에 있다면 제가 나중에 어떤 길을 가더라도 엄청 든든할 것 같네요. 우리 앞으로도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사람이 되자고요. 남편은 봉사단체 예산을 집행할 때마다 영수증을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정도로
결벽에 가까운 청렴함을 보여주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철저함과 소박한 진심에 깊이 매료되었죠. 저희 두 사람은 화려한 맛집을 찾아다니는 대신 아이들 교재를 정리하고 다음날 수업을 준비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전 남편의 맑은 눈빛을 보며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했고, 저희는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연애 2년 만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의 소박하고 정직한 모습이 그의 집안 내력이라 믿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과거 지방에서 꽤 유명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시의원으로도 활동했던 지역 유지였지만 그때 당시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어요. 전 예비 시아버지가 정계에서 물러난 이유도 남편처럼 너무 정직해 그저 세파에 밀려난 거라 짐작을 하며 그런 시댁의 가풍에 깊은 신뢰를 느꼈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전 직장 생활하며 모은 자산을 남편에게 투명하게 공개했고, 남편 역시 시댁의 재력에 기대지 않고 본인 힘으로 가정을 꾸리겠다고 제게 검소한 시작을 제안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아버지가 지방에서 사업도 크게 하시고 의원 생활도 오래 하셔서 주변 눈치 보느라 우리 결혼식은 화려하게 올리길 원하셔. 하지만 난 남들 보여주려고 하는 화려한 결혼식은 정말 하기 싫거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잖아.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우리 두 사람을 위한 소박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떨까? 나도 자기랑 똑같은 생각이야. 비싼 예식장 빌려서 모르는 사람들 잔뜩 불러놓고 정신없이 치르는 것보다 정말 우리를 축복해 줄 사람들만 모셔서 의미 있게 하는 것도 난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작게 시작하는 이 첫걸음이 나중에 우리가 어떤 큰일을 하더라도 가장 당당한 자부심이 될 거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저흰 화려한 거칠애보다 서로의 진심에 집중하며 내실 있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곧바로 임신해 축복 같은 아들도 낳았고, 남편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아빠가 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죠. 그리고 남편은 남들이 선망하는 대기업 대신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험난한 길을 택했습니다. 부조리한 현장의 맨 앞줄에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의를 위해 헌신하던 그의 맑은 눈빛은 제가 그 사람에게 반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어요.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시민의 눈물을 닦아줄 때면 세상을 다 얻은 듯 미소 짓던 참 빛나던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후 2년 정도는 남편도 가정과 사회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었어요. 퇴근 후 서툴게나마 저녁 준비를 돕고 주말이면 가족과 공원 나들이를 즐기던 다정한 남편이었죠. 당시 남편에겐 소박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위스키 수집이었답니다. 거친 현장에서 쌓인 피로를 조용히 잔을 기울이며 달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고, 그 뒷모습을 보며 저 역시 나름의 평온함을 느끼곤 했죠. 그는 술 한 병을 살 때도 몇 번을 고민하는 참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하고 비싼 브랜드보단 대형 마트의 행사 매들 기웃거리며 가성비 좋은 저가형 위스키를 찾아내곤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아이처럼 기뻐하곤 했으니까요. 여보, 이것 봐. 이름은 생소해도 향이 진짜 기가 막혀. 비싼 돈 안 들여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남들은 왜 그렇게 허세 부리나 몰라. 이건 또 어떤 맛일까 궁금하다. 그렇게 장식장에 한 병, 두 병 소박하게 쌓여가는 5만 원, 어떨 땐 큰맘 먹고 사는 10만 원짜리 술병들을 보며 이 다음에 우리 민준이 크면 같이 한잔하자고 해야겠다라고 환하게 웃던 남편의 모습은 무척 보기 좋았습니다. 그 시절의 남편은 술의 가격이 아니라 그 술 한 잔에 담긴 소소한 이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점차 가정이 아닌 권력을 향해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밖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것보다 직접 권력을 쥐고 세상을 바꾸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더니
시의원 당선이란 목표가 생기자마자 그는 모든 시간을 정당 활동에 쏟아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잔인하게도 운명은 남편의 야망이 커지는 속도에 맞춰 시련을 던져줬습니다. 이제 겨우 세상의 예쁜 것들만 보고 자라야 할 저희 아들이 소아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집안의 웃음소리는 단번에 끊겼고 저의 삶은 하루아침에 하얀 병실과 독한 양냄새로 뒤덮였습니다. 아이의 병세가 깊어갈수록 아빠의 빈자리도 비례해서 커져갔어요. 시민을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남편의 그 화려한 명분 뒤로 정작 자신의 가장 작은 세상의 민준인 차가운 병실에 홀로 남아 병마와 싸우고 있었답니다. 아들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고통스러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던 어느 날, 전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민준이 골수 검사 받는 날이야. 제발 잠시라도 시간 내서 애 좀 봐주러 오면 안 돼? 애가 아침부터 무섭다고 자꾸 당신만 찾아. 아빠 오면 검사 잘 받겠다고 약속까지 했단 말이야. 아, 명진아, 나 진짜 어떡하지? 나도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서울지 나라고 왜 모르겠냐고. 그런데 오늘 고위 간부들 모신 이 자리가 내 정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라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오늘 여기서 눈도장 못 찍으면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물거품이 된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닌 남편의 깊은 한숨 소리였어요. 예전 같으면 열일 제쳐두고 당장 병원으로 뛰어왔을 사람이지만 지금 그 사람 주변에선 식당의 시끌벅적한 소음과 누군가를 환대하는 박수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었죠. 남편은 목소리를 낮춘 채 오히려 제가 전화를 건 게 난감하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미안해, 명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간다고 해서 그 검사가 안 아픈 것도 아닐 텐데 안 그래? 이번 한 번만 당신 좀 이해해줘. 당신이 엄마니까 애 좀 잘 달래보고. 어? 그럼 검사 잘하고 와. 이만 끊자. 남편은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는 듯 다급하게 말을 전하곤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미안함에 젖어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결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고요.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그 사람에겐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간다고 애가 안 아픈 것도 아니지 않냐는 남편의 나지막한 변명은 미안함이 섞여 있었기에 오히려 더 서글프게 들려왔어요. 전 끊긴 신호음 속에서 남편은 정직했던 영혼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를 찾으며 울다 지쳐 잠든 민준이 앙상한 손을 쥐고 있는 제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힘겨운 검사를 받는 와중에도 아빠의 얼굴을 보며 고통을 이겨내고 싶어 했던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남편은 처참히 무시해버리더군요. 저는 항암제 부작용으로 온몸을 뒤틀며 구토하는 아이의 마른 등을 두드리며 홀로 외로운 병실을 지켰고 수시로 이어지는 긴박한 입퇴원 수속 역시 오롯이 제 몫이었답니다. 남편은 나중에 민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려면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시민을 위해 큰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바쁜 핑계로 병원 근처엔 발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홀로 서류 뭉치를 안고 서 있을 때마다 자문을 하곤 했어요. 남편이 말하는 그 더 좋은 세상에 정작 자신의 아들은 포함되어 있긴 한 걸까. 아이의 생명이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순간에도 남편은 어느 이름 모를 당원의 상갓집에서 혹은 유력인사 술자리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잔을 부딪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겨우 아이의 수치가 안정돼 잠시 퇴원허락이 떨어졌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민준이가 병실 창밖을 보며 간절히 소망했던 캠핑을 하러 가기 위해 전 수백 번의 망설임 끝에 남편의 금쪽 같은 시간을 빼서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산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 민준이는 창문에 코를 붙인 채 모처럼 생길 되찾은 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을 깨뜨린 건
남편의 무심한 손짓이었습니다. 남편은 다 마신 일회용 커피컵을 아무렇지 않게 창밖으로 휙 던져버리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쓰레기를 왜 창밖으로 던져? 캠핑장 도착해서 버리면 될걸. 당신 아직도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이런 건 환경미화원들이 다 알아서 치우는 거야.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그런 사람들 일거리도 좀 만들어줘야지. 아, 이런 개미 손톱만한 사소한 도덕성 따위에 목숨 좀 걸지 마. 울창한 숲속으로 무책임하게 날아가는 쓰레기를 보며 전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정계 입문한 남자가 정작 내 아이가 숨쉬고 뛰어놀 자연을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하는 모습이라니요. 그 찰나의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입버릇처럼 내뱉던 고결한 정의와 신념들이 사실은 저 길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보다 가볍다는 것을요. 밖에선 공익을 외치며 뒤론 가장 기본적인 질서조차 무시하는 그 이중성이 제 가슴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어요. 남편이 꿈꾸는 세상에 정말 우리가 살 자리가 있긴 한 건지 그날 전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뭐? 사소하다고?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기초질서도 안 지키면서 무슨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야. 당신 변해도 정말 너무 변했어. 아픈 민준이가 캠핑 가고 싶대서 온 길인데 아빠라는 사람이 뭐 보면 못 보일 망정. 이게 뭐야? 이런 컵 하나 버린 게 뭐가 대수라고 난리야. 민준이 캠핑 데려와 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내가 오늘 하루 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 알기나 해. 그리고 세상은요. 당신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도덕성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할 게 많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은 이미 예전에 그 정직하고 정의롭던 청년이 아니었어요. 권력에 눈이 멀어 도덕성마저 내팽개진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죠. 전 차창 밖으로 날아간 커피컵보다 남편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양심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아픈 아이 앞에서 당당하게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더라고요. 그 서늘한 예감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망령처럼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밖에선 시민을 위한다며 인자한 미소를 짓던 남편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오직 자신의 안위와 야욕에만 몰두하는 낯선 남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변해버린 내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 거실 한복판을 점령한 그의 위스키 장식장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은 거실 한복판에서 의문의 상자 조심스레 뜯으며 혼자 연신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고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 비릿한 웃음소리에 제가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그게 뭔데 그렇게 좋아해? 뭐 좋은 거라도 들어왔어? 당신 알 거 없어. 알지도 못하면서 관심은. 아이 저리 가 있어. 괜히 건드리지 말고. 남편은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도 들킨 양 다급히 상자를 등 뒤로 숨기더라고요. 그리곤 누군가 전화를 연결하더니 베란다 쪽으로 나가 목소리를 낮추는 겁니다. 하지만 적막한 집안에서 그의 들뜬 목소린 제 귀에 아주 또렷이 박혀 들어왔죠. 사장님, 와, 이거 진짜 죽이는데요. 향부터가 달라요. 아니, 근데 이거 통관 절차 까다로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감쪽까지 들어오신 겁니까? 아, 역시 능력이 좋으시네. 조만간 제대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번 거 진짜 대박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굴한 웃음소리와 남편의 키득거림. 법을 만드는 시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뒤론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비공식적인 경로로 건너온 물건을 아주 무용당처럼 나누고 있던 거였죠. 전화를 끊고 들어온 남편은 다시 장식장 앞에 서서 그 비공식적인 위스키들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전 마침 그 옆에서 장식장 밑으로 굴러들어간 민준이 장난감을 꺼내려고 조심스레 손을 넣으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뭐해? 장식장 안 흔들리게 조심해. 이게 다 얼마인지나 알고 그러는 거야? 조심히 좀 행동하라고 제발. 남편은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채더군요.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채
장식장 안에 진열된 술병들이 행여나 흔들렸을까봐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전 제 팔을 움켜쥔 남편의 손아귀임보다 그 눈에 서린 낯선 광기에 몸서리가 처지더라고요. 아니, 애 장난감 밑으로 들어가서 그랬어. 살짝 손만 댄 건데 왜 그렇게 소리 질러? 당신 소리에 놀라 더 위험할 뻔했다고. 살짝? 이 안에 든 거 하나라도 깨지면 당신 책임질 거야? 이게 다 누구한테 받은 건데? 당신 눈에 이게 그냥 술로 보이지? 이건 내 정치 인생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라고. 남편은 절 밀천에도 떼어놓곤 방금 들여온 그 밀수 위스키를 꺼내들고 마치 갓난아기 살피듯 요리조리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픈 아들의 얼굴을 살필 때도 저토록 절실한 표정을 지은 적이 없던 사람이 말입니다. 당신 정말 미쳤구나? 술병 깨질까봐 무서워서 아픈 애 장난감 주워주는 아내한테 소리를 질러? 장식장 흔들려서 깨지기라도 하면 내가 다칠 거란 생각은 안 들었어? 안 깨지게 조심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 장난감 따위가 문제야? 당장 저리 안 비켜? 거실에서 애 물건을 다 치워버리든가 해야지 나원. 남편은 제 물음엔 대답조차 하지 않은 채 수건을 가져와 장식장 유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장식장이 쓰러져 유리 파편에 아내가 다치는 것보다 술병 안에 흠집이 생기는 게 그 사람에겐 훨씬 더 큰 비극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남편의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 한쪽 벽면을 완전히 드러내 시중에서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초고가 위스키들로 가득 채운 기괴한 홈바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이제 남편에게 가족의 온기가 닿아서는 안 될 성역이자 자신의 뒤틀린 권력을 확인하는 은밀한 요새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전 깨달았어요. 남편이 닦고 있는 건 술병이 아니라 자신의 뒤틀린 욕망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족 주모 언제든 장식장 밑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이 이젠 아픈 아들에게조차 다정함을 잃어버린 냉혈한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는 병실에서 기운 없이 누워있던 아들이 텔레비전 광고에 나온 로봇 장난감을 보고 갖고 싶다며 힘겹게 입을 뗀 적이 있습니다.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날선 짜증뿐이었죠. 여보세요? 나 지금 당원들이랑 식사 중이야. 뭐 장난감? 내가 지금 그런 거 사러 갈 시간이 어딨어.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이나 하고 있어. 당신이 알아서 사. 당신 정말 너무하다. 민준이가 항암치료 견디면서 처음으로 갖고 싶다고 한 거야. 아빠 목소리도 들려주지 않으면서 그 장난감 하나 사서 애 보러 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당신한테는 아픈 네 자식은 당원들과 식사만도 못하다는 거야? 무슨 비유를 거기다 대냐? 자꾸 감성팔이 좀 하지 마. 당신 선에 살 수 있는 일은 제발 알아서 좀 해.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바쁜 사람한테. 끊어. 남편은 마치 가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되었던 건 남편이 갈수록 위험한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매일 주말이면 술에 떡이 되어 들어오기 일쑤였고 카드 명세서엔 하룻밤 술값으로만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 찍혀 나오곤 했죠. 도대체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뿌리고 다니는 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표인 시원이 되기까진 막대한 선거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아버님 또한 자신의 사업체 인맥을 총동원해 남편의 뒷배가 되어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아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지역 유지들을 불러 모아 은밀한 자리를 만들면 남편은 그 곁에서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채웠습니다. 저에게 그런 모습들은 역겨운 그 자체였고요. 공직의 뜻을 둔 사람이 시작부터 부정한 냄새를 풍기며 인맥을 매수하는 모습에 질려버린 전 자연스레 시댁과도 발길을 끊게 됐습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집안에 큰 힘을 나는데 내조는커녕 애 핑계만 댄다며 절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정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남편의 눈엔 오직 시의원 배지만이 아른거리나 봅니다. 남편이 시의원 공천이 확정되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칠 때쯤 더 이상 예전에 정의롭던 활동가가 아니었어요. 정계 인맥을 쌓겠다며 사들인 수천만 원짜리 위스키들이 홈바를 가득 채울수록 그의 자부심은 오로지 부모의 배경과 재력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세상을 바꾸겠다던 초심은 온데간데였고 이젠 시아버님의 든든한 지원군과 문중의 인매만 믿고 선거판에 뛰어든 철부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드디어 몇 달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고 지역구 곳곳엔 남편의 얼굴이 번들거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거리마다 귀를 찌르는 요란한 로고송도 함께 울려 퍼졌고요. 보통 후보자의 아내들은 남편의 이름이 적힌 띠를 두르고 시장 바닥을 누비며 남편을 도와달라고 읍소어가 나던데 전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항암치를 견디며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두고 번지르르한 띠를 두른 채 웃으며 악수하러 다니는 남편의 모습이 전 너무나 역겨웠거든요. 대체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는 그 비정한 남자를 돕는다는 건 평생 정직을 가르쳐온 제 아버지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위해 꿈쩍도 하지 않은 절 보고 참다 못한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선 아이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전 잠든 아들이 깰까봐 시어머니를 데리고 급히 병원 복도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혜미야, 너 진짜 이렇게 할 거냐? 지금 네 남편 인생이 걸린 선거가 코앞인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여기서 뭐하고 있어? 다른 후보 마누라들은 시장 통해서 무릎팍이 깨지게 절하고 다닌다는데 넌 팔자가 좋아서 병실에만 처박혀 있니? 어머님, 지금 저희 민준이 상태 안 보이세요? 제 아들이 암이랑 싸우고 있는데 엄마란 사람이 밖에서 웃으며 선거운동이나 하고 있으면 그게 사람인가요? 저는 민준이 엄마지 정치인 남편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목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환자들의 시선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히려 가당치 않다는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시어머님께 손지의 고통은 아들의 당선이란 화려한 성적표 뒤로 밀려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는 절 쏘아보며 독서를 내뱉기 시작했죠. 얘 좀 봐라. 민준이 아픈 거야 간호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의사들이 괜히 있는 줄 알아? 뭐 네가 옆에 있다고 암세포가 떨어지긴 한데. 네 시아버지가 이번 선거에 쏟아본 돈이 얼만데. 네 남편 이번에 떨어지면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걸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러는 거야?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게 무서웠으면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애비라는 사람이 아이 곁부터 지켰어야죠. 아픈 자식보다 시험 배지가 더 소중한 사람을 제가 왜 도와야 하나요?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시민을 돌보겠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냐고요? 어디 시애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아주 청승 혼자 다 떨고 있네. 시어머니에겐 저의 정직과 소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그저 배부른 소리나 철없는 반항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차갑게 돌아서는 시어머니 뒷모습을 보며 전이 가식적인 연극을 끝낼 결심을 더 굳게 다졌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요란한 선거가 드디어 끝이 났어요. 결과는 참담하게도 남편의 당선이었죠. 전이 결과에 그저 황당한 웃음만 나오더군요. 거리에 내걸린 당선 축하 현수막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인맥을 사고 아픈 자식조차 외면한 사람이 어떻게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건지, 세상의 정의가 어디로 사라진 건지 묻고 싶었거든요. 시댁은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진 역시 내 아들이라며 지역 요식업소를 통째로 빌려 승전고를 울렸고, 시어머니는 기세 등등해져서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느라 아주 정신이 없으셨죠. 하지만 그 화려한 잔치 불빛이 이 어두운 병원 창가까지 닿진 않았습니다. 하필 그 기쁜 날 저희 아들 민준이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거든요. 아이의 열이 40도로 오르내렸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이의 작은 손은 생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급해진 전 축하한 현장에 있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된 남편의 목소리엔 귀찮음이 가득 묻어있더군요. 당신 지금 어디야? 지금 민준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이 고비라고 하니까 제발 빨리 좀 와줘. 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 애 아픈 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병원에 의사들 있잖아.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고비라고 할 때마다 아무 일 없고 괜찮았잖아. 오늘도 괜찮겠지. 일단 끊어봐. 당신은 진짜 시의원만 우선인 거야? 당신 아들이야. 당신 아들 지금 상태가 위독하다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은 남일처럼 대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남편은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충 말을 얼버무리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차갑게 끊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제 귓갈 맴돌더라고요. 남편에겐 자신의 생사보다 시의원 배지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웠던 모양이었어요. 전 남편에 대한 기대를 오로지 분노로 바꿔내며 오직 민준이의 곁만을 지켰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저흰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네요. 남편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을 때 전 소독약 냄새 진동하는 병실에서 아이의 갸냘픈 숨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했죠. 다행히 제 곁엔 친정엄마가 지켜주셨습니다. 친정엄만 마른 아이의 다리를 주무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셨고 저희 모년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어요. 정직하게 살라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색하게 괴물이 되어버린 사일둔재로 저희 가족의 밤은 그렇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타는 속을 아는지 민준이는 그 힘든 몸으로 제 손을 꼭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또 한 차례 큰 고비를 대견하게도 잘 이겨내 주었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마치 자신의 자상함 홍보라도 하려는 듯 보좌진까지 대동하고 뻔뻔하게 아들의 병실에 찾아왔더라고요.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남들 시선이 의식되는지 연신 민준이 이마에 짚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마침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장모님의 꾸짖음조차 우스운 잔소리를 여기는 오만한 괴물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네, 이게 대체 얼마만인가? 지 자식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고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자넨 본인 자식도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시민들을 챙긴다는 건가? 먼저 가족부도 좀 챙기게. 장모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나중에 국회도 들어갈 사람이에요. 오히려 장인 장모님이 더 좋으신 거 아닙니까? 사이가 시의원이면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기도 바쁘실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뭐야? 자네 정말 이것밖에 안 됐나? 아주 야하게 눈이 멀었네. 멀었어. 난 이런 사이 자랑스럽지도 않고 필요도 없네. 장모님, 제가 눈이 먼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한 거예요. 제가 더 큰 권력을 잡아야 민준이 치료비도 넉넉히 되고 처가댁 기 살려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다 모두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럼 전 이만 바빠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남편은 지 할 말만 하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부모님의 허망한 표정을 보며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가족을 위한답시고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비겁한 합리화가 전 너무나 소름 끼치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와중 명절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이제 당선인 신분이라며 목에 힘이 아주 잔뜩 들어가 있었죠. 평소 같으면 체면치레라도 하자고 절 들볶았을 인간이 이번엔 뜻밖에도 다른 이야기가 입에서 튀어나오더군요. 나 이번 명절에 처가 안 가려고. 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민준이도 명절엔 가족들 보고 오라고 의사 선생님께 퇴원 허락까지 받았는데 당신이 안 가겠다니. 사실 저도 굳이 같이 가자고 사정할 생각도 없었지만
남편의 입에서 먼저 처가에 가지 않겠다는 발언을 들으니 황당해서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런 절 앞에 두고도 남편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아니 가봤자 두 분 나 반겨주지도 않으시잖아. 매번 뭐 정직이니 뭐니 꼬투리나 잡으시는데 거길 내가 왜 가? 나 이제 시의원이야. 네 부모보다 내 1순위 시민이라고. 다녀오려면 당신 혼자 다녀와. 뭐? 시민이 1순위? 네 부모? 당신이 어떻게 자식 아픈 건 안중에도 없고 사이돌이도 버리겠다는 거야? 그래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전 남편이 뻔뻔하게 본인은 당선인이라며 미세를 떨치는 동안 거실에 마련된 그 기괴한 혼발 구석구석 사진으로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당신이 몰래 들여온 위스키 들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지? 사진 다 찍어뒀어. 시의원 당선인이 관세법 위반을 해? 이거 뉴스에 나오면 참 볼만하겠다. 그지?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어요. 당선인의 위험은 온데간데없고 비겁한 범죄자의 눈빛만이 비굴하게 흔들렸죠. 그 사람은 다급하게 제 팔에 붙잡으며 흥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게 어떤 자리인데? 알았어. 얼마면 돼? 1억 줄게. 1억. 1억이면 충분하지? 이걸로 지긋지긋한 우리 사이도 이제 끝내자고. 뭐? 고작 1억? 이도 먹고 떨어지라고? 당신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고작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돼? 제 비아냥에 남편의 입술을 파르르 떨더군요. 이제 그에게 전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눈부신 앞길을 가로막는 까다로운 협상 대상자일 뿐이었어요. 그럼 뭐 도대체 얼마 원하는데?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말만 해. 이 집도 내놔. 그리고 민준이 성인 될 때까지 적지 않은 양육비도 매달 입금해. 남편은 허탈한 듯 헛웃음을 지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이 집은 더 큰 권력을 쥐게 되면 언제든 다시 살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알겠다고. 에휴, 내가 재수없어 똥 밟았다 생각하지 뭐. 뭐이지? 나한테 이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시원이로 코딱지만한 집에 욕심부려 뭐해. 가져라 가져. 너 다 먹어. 대신 그 사진들 당장 쥐고 조용히 살아. 알겠어? 전 비굴하게 소리치는 남편을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곤 홈바에 보관되어 있던 남편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위스키 한 병을 꺼내들어 망설임 없이 바닥을 향해 내던졌죠. 쨍그랑! 남편의 그 잘난 정치 인생에 담겼다던 액체가 사방으로 비참하게 흩뿌려졌습니다. 거실 안은 순식간에 독한 술 냄새로 진동하기 시작했죠. 이 미친 여자가 정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얼마짜리 술인데? 어떤 술인데? 조용히 해. 신고당해서 은팔찌 차는 것보다 술 한 병 깨지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 정도 하고 헤어져야지. 나도 이렇게 끝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도 있어 1순위. 내 1순위 곧 알게 될 거야.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선 깨진 유리 조각을 보며 절규하는 남편의 비참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평온했죠. 남편은 제 1순위가 단순히 이 집이나 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제 1순위는 바로 아이의 평화와 남편의 추락이었습니다. 전 알고 있었어요. 법을 우습게 알고 권력을 탐닉하던 그의 꼴인 제가 아니더라도 언젠간 꼭 반드시 밝혀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날이 결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 또한 말입니다. 결국 저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썩어빠진 야욕과 제 아이가 겪는 고통 사이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이혼뿐이었죠. 하지만 이혼소를 내미는 순간에도 남편과 시댁의 태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정했습니다. 에이미야, 너도 진짜 독하다. 아 그래, 이혼해라, 이혼해. 차라리 잘 됐지 뭐. 어차피 사돈 성격도 우리랑 영 안 맞고 선거 때 보니까 별로 도움도 안 되더라고.
우리 아들 앞길 막는 네 고지?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시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냉소를 흘리며 절 몰아세우셨어요. 옆에 있던 남편 역시 깨진 위스키병을 치우던 그날 이후로 완전히 마음을 닫은 듯 싸늘한 눈빛으로 절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당신 모르겠지만 나 만나고 싶다는 여자 줄 섰어. 유부남인데도 눈독 들이는데 싱글되면 난리 나겠지 뭐. 난 이제 당신보다 더 재력 있고 날 더 높은 곳으로 보내줄 수 있는 사람 만날 거야. 당신도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재판 끝에 남편은 법이 정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하고 그렇게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였을 뿐 그에게 부성애나 미안함 따윈 섞여 있지 않았어요. 이혼 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보러 오지 않더군요. 이제 겨우 7살이 돼 세상을 배워가는 아이가 그 사람은 단 한순간도 궁금하지 않은 모양이더군요. 전 TV 뉴스 속에서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시민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지 자식 얼굴조차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나란 일을 하겠다고 저렇게 당당한 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과거에 그 사람은 내 아이가 자랄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만드는 세상에 정작 자신의 아이는 없었지요. 그 모순과 비겁함이 절 더 괴롭혔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뜨거운 연설도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던 다짐도 결국 지 자식 하나 보듬지 못하는 비정한 본심을 가리기 위한 가면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늘도 제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던 걸까요? 모진 폭풍우를 견뎌낸 작은 새싹처럼 다행히 민준이는 그 깊고 어두운 병마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그 조그만 몸으로 독한 약기운을 견뎌내고 아빠의 부재라는 시린 구멍까지 묵묵히 채워가며 살아남아준 아이가 전 사무치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폭풍 같던 이혼 후 2년이 지나고 아빠라는 빈자리가 흉터처럼 굳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들의 안부를 묻지 않던 전 남편에게서 뜬금없는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액정에 뜬 익숙한 번호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죠. 여보, 잘 지내? 나야. 2년 만에 들려온 그의 목소린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라는 그 역겨운 호칭에 제 귓가를 날카롭게 찔렀죠. 지 새끼가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기적처럼 다시 뛰어놀기 시작할 때까지 그림자조차 비추지 않던 인간이 내뱉는 첫마디치곤 너무나 뻔뻔했으니까요. 누가 당신 여보야? 미쳤어? 용건만 말해. 명진아, 나 지금 벌 받고 있나 봐. 나 지금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났다고. 뭐 큰일? 시의원 돼서 세상을 호령한다더니 뭐가 큰일인데? 나 시의원 자리도 잃게 생겼고 조만간 구속될 것 같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 제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돼? 전 헛웃음이 나고 말았네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죠. 전 남편은 공직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관세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홈바에 모셔두었던 그 은밀한 전리품들이 결국 화근이 된 거였죠. 그 사람에게 고가의 술을 대대적으로 넘기던 밀수업자가 세관의 덜미가 잡히며 장부에 적힌 전 남편의 이름과 뒷거래 정황을 낱낱이 불어버리고 만 거였어요.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뒤론 미수품을 들여오며 법망을 우롱했다는 사실에 전 그 인간이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진짜 파멸의 시작은 그의 비뚤어진 야망이 낳은 선거법 위반이었어요. 전 남편은 당내 공천을 따내고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영향력 있는 단체 간부들에게 현금이 든 돈봉투를 살포했던 거죠. 시민을 위하겠다며 핏대를 세우던 그 입으로 뒤에선 매표행위를 모의하고 있었던 셈이었으니까요.
수사가 시작되자 겁에 질린 그 사람은 증인들을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다 드디어 꼬리가 밟힌 모양이었습니다. 고결한 척하던 그 손으로 밀수업자와 잔을 부딪히고 다른 한 손으론 유권자들을 매수하려 돈봉투를 건네던 그의 이중성은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시의원 한 번 되겠다고 바라가더니 결국 그 탐욕의 끝은 차가운 쇠창살 앞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한 채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초췌해진 얼굴로 현관 앞에 주저앉더니 절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더군요. 내가 미쳤었어, 명진아. 내가 당신하고 민준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보여. 내가 그래서 벌 받는 거야. 그 잘난 자리가 뭐라고. 내 영혼까지 다 팔아버리고 자식까지 버렸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나 이제 어떡하냐고. 나 좀 살려줘. 세상은 결국 잘못을 저지르면 언젠간 죗값을 치르게 되어 있었죠. 그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권력이라는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가 무시했던 평범한 일상의 가치가 이제야 그의 목을 죄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전 무릎 꿇은 그 사람에게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빌면 뭐가 달라져? 당신이 버린 건 시원 자리가 아니라 당신을 믿어줬던 우리 민준이의 마음이야. 그건 감옥에 간다고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전 무릎 꿇은 그의 정수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실소를 흘렸어요. 전 남편은 제가 조금의 미련이라도 남아 본인이 무릎이라도 꿇고 빌면 용서해 줄 줄 알았지만 그건 대단한 착각이었죠. 당신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설마 이렇게 무릎 몇 번 꿇는다고 내가 마음 약해져서 예정 생각하며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 그때 내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내 1순위 말이야. 내 1순위는 처음부터 딱 두 가지였어. 우리 민준이의 평화, 그리고 당신의 처절한 추락. 제 입에서 나온 추락이란 단어에 남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외면하고 술병을 닦던 그의 그 오만한 손등이로 전 이제야 완성된 제 복수의 마지막 조각을 꽂아 넣을 수 있었답니다. 가서 당신이 지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치르고 나와. 그게 당시 그동안 시민들 앞에서 연설하던 그 잘난 정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란 일일 테니까. 남편은 넋이 나간 듯 절 올려다보았습니다. 전 와이프에게서 이런 서늘한 증오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겠죠. 저는 그의 비굴한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결국 남편의 추악한 야망은 구속이란 비참한 종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등 그의 모든 비위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고 재판부는 일말의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했죠. 남편은 마지막까지 돈과 인맥을 동원해 보석 신청을 하며 구치소 밖으로 나오려고 발악을 했지만 법원은 그의 청구를 단칼에 기각했더라고요.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였죠. 부모의 재력과 백만 믿고 기고만장하게 시원 행세라던 그의 오만함이 결국 집안 전체까지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몰락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자업자득입니다. 성공이란 화려한 이름표를 달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지 못한 대가인 거죠. 그리고 그의 절망 같은 죗값이 담장 너머에서 깊어가는 동안 올해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답니다. 아빠의 부재와 병마라는 커다란 파도를 이겨낸 민준인 자신의 취향에 꼭 맞는 책가방을 맨 채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학교 정문을 향해 걸어갔죠.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갈구하던 시장의 명패보다 오늘 민준이가 배정받은 사물함에 붙은 그 작은 이름 석자가 훨씬 더 찬란하고 위대하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풍경을 담고 있나요? 혹시 눈앞의 화려한 성공과 권력을 쫓느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눈물과 온기를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진정한 성공은 높은 곳에 이름을 새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에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었던 저와 민준이 아프지만 단단한 홀로서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깨진 유리조각 같은 상처 대신 따스한 햇살 같은 평화가 늘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